네, 오늘도 알루미늄주들의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이 큰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시장 진단해 보겠습니다. 최진영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기니가 바로 쿠데타 때문에 굉장한 이제 혼란을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우라늄 원료를 최대로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기니잖아요. 그래서 예. 기니 쿠데타 때문에 알루미늄 가격이 급등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예, 일단 뭐 그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기니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의 초기 단계 원료인 보크사이트의 글로벌 공급의 22%를 차지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글로벌리하게 영향이 미쳤다라 볼 수가 있겠고, 특히나 중국 쪽에서 아무래도 알루미늄의 가공 단계에서 최종 단계가 중국 쪽인데, 중국 쪽에서 기니에서 수급받는 조달되는 게 대략 한 30%입니다. 네. 그러면 30% 가량의 보크사이트를 갖다 조달하는데 중국 쪽에서도 그럼 조달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고, 네. 그러면 그게 결과적으로 알루미늄 시장의 SHFE라든가 LME 시장에서 변동성이 더 커졌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방금 중국 전력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소비자 물가를 이야기할 때 예. 라면 가격이 오를까 안 오를까를 보기 전에 밀가루 가격이 오를까 안 오를까를 봐야 되고, 예. 밀가루 가격을 보기 전에 미래 가격이 어떻게 되는가를 봐야 되고, 그렇게 되면 적어도 6개월 전에 미래 생산량이 어떻게 될 것이고, 이게 주문을 넣어서 기차를 통해서 시애틀까지 배달을 와야 되고, 배달을 온 6개월 전의 상황이 밀가루와 라면 가격에, 빵 가격에 이렇게 반영이 되는 형태거든요. 예. 선물 시장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런 알루미늄 가격을 본다면. 뭐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원자재는 결국엔 경기를 동행 내지는 이제 후행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공급 차질 영향이 나중에는 실물단에서 영향이 미칠 테고요. 선물 시장이야 어쨌든 3개월 선거래를 갖다 선도 거래를 하기 때문에 네. 지금 먼저 선행적으로 반응을 한 것이겠지만은 실물단에서는 어쨌든 기업들이 이거에 있어서 좀 긴밀하게 해지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처럼 높아진 가격 레벨 부담대에서는 실물단에서는 디맨드단에서 굉장히 좀 걱정되는 부분들 갖다 많이들 노출되고 있는 부분이겠고요. 네. 그 알루미늄을 말씀을 하셨지만 플래티늄이나 이런 비철금속 예. 쪽에 대한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의 관심도가 좀 높아져가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높은 상황이지만은 다만 지금의 가격 레벨대에서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들 받고 있는 실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그 가격이 전가되어야 하는데 네. 소맥이나 이런 농산물단에서는 가격 전가가 어느 정도는 좀 용이합니다. 다만 메탈 시장은 결국에는 특히나 비철금속 같은 경우에는 결국 LME 거래소를 갖다 기준으로 벤치마크를 삼고, 네. 문제는 가공업자뿐만 아니라 제일 밑에 있는 엔드 유저들까지 그리고 업스트림 광산들까지도 모두 다 벤치마크를 LME 거래소 기준으로 갖다 가격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가격 전가에 있어서 모두가 같은 가격을 갖다 보면서 반응하다 보니 예.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본다면은 예. 결국에는 밑에 단의 기업들은 그 원자재 가격이 높아졌었을 때 대체 수요를 갖다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런던 금속거래소, 그다음에 시카고 상업거래소, 예. 이 두 개가 하나의 방금 말씀하신 뭐 농산물이라든지 비철금속이라든지 원유라든지 선물 시장의 중요한 가격 축인데, 예. 이쪽 비철금속 쪽은 런던 시장을 많이 바라보고 있군요. 아무래도 실물단에서는 가장 많이 좀 거래를 하고 네. 보는 게 대부분 LM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군요. 지금 알루미늄 가격이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뭐 슈퍼사이클 얘기가 나오곤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인한 단순한 일시적인 현상 때문에 알루미늄이 급등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슈퍼사이클 랠리가 오는 건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 전망에 있어서 알루미늄의 가격을 갖다 LME 기준으로 톤당 상단을 2,800달러로 열어놓고 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근방에 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이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수급단에서 봤었을 때 공급 측면에서는 굉장히 타이트한 건 맞습니다. 다만 수요 측면에서 봤었을 때 정말 이게 타이트한 게 맞는가를 놓고 본다면은 굉장히 좀 주식단에서는 어쨌든 미래의 향후 3년이나 5년을 갖다가 땡겨오겠지만은 원자재 시장은 어쨌든 지금 실물단에서 경기를 동행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이걸 땡겨오기도 어렵고, 실제로 수급 측면에서 봤었을 때 수요가 올라오는 부분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슈퍼사이클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 무엇 때문에 올라왔는가를 보면 결국엔 공급일 텐데 결국 중국입니다. 결국 중국을 봤었을 때 글로벌 공급에서 알루미늄 공급의 56%를 차지하고, 특히나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탄소 중립 정책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보크사이트에서 알루미나에서 다시 알루미늄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14,000kWh의 전력 갖다가 전기 분해를 통해서 알루미늄 1톤이 생산되는데 네. 그러면 문제는 중국계 알루미늄 기업이 대다수인데 얘네들의 공급에 있어서 전력원이 대부분 88%가 석탄 발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탄소 중립이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겠고 네. 전체 대부분 메탈에서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구리의 대략 6배에서 8배가량 탄소 배출량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탄소 배출 규제 때문에 가격이 끌어올린 게 훨씬 더 방향성 측면에서 맞고 수요단에서는 전기차다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거는 향후 5년 내지 10년 후의 얘기이기 때문에 네. 지금의 실정에는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좀 슈퍼사이클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알루미늄 단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무엇인가? 지금 수요 측면에서 분명 긍정적인 요인은 구리입니다. 분명 구리 측면에서 결국 원자재는 대체재가 다 있거든요. 구리 측면에서 대체재는 결국 알루미늄인데 알루미늄과 그다음에 구리 가격 간의 상대 성과를 놓고 봤을 때도 지금은 구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지금 여기서부터는 기업들은 대체 수요가 발생하는 구간이고 이것이 알루미늄을 전가된 것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구리 가격이 경기와 동행하는데 경기가 이제 피크아웃하고 점진적 둔화되는 방향이다. 그럼 결과적으로 구리단에서 디맨드는 내려가고 그럼 알루미늄으로 이동한 대체 수요 같은 경우는 이제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알루미늄 단에서는 우리가 지금 공급 측면의 이슈를 갖다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수요 측면보다는 좀 이렇게 보고 이제 슈퍼사이클에 접근하기 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떻습니까? 구리라든지 알루미늄이 경기에 선행하는 원자재입니까? 아니면은 후행하는 원자재입니까? 정확히는 경기를 동행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동행한다. 같습니다. 아, 아무래도 결국엔 글로벌 제조 PMI를 갖다 놓고 봤을 때도 마찬가지겠거니와 정확하게 이제 같이 나아가거든요. 근데 예. 중요한 건 결국에는 제조업 경기도 그렇고 메탈 가격도 그렇고 원자재 가격은 통화 정책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네. 즉 통화 정책, 즉 유동성 그로스가 먼저 대략 한 9개월가량 선행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에 있어서도 그렇고 G3의 크레딧 임펄스라던가 중국의 크레딧 임펄스라던가 글로벌 주요 12개국의 유동성 그로스와 보면은 네. 정확하게 대략 한 9개월에서 12개월 후행하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유동성의 방향성, 결국엔 테이퍼링의 방향성이라던가 이걸 면밀히 살펴보면은 네. 내년까지의 상반기까지를 봤었을 때 원자재 시장 그렇게 녹록진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중국에 지금 어떻습니까? 알루미늄 이 재련소가 예.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 어디며 예. 여기에 전력 공급의 안정성, 예. 의존성이 어느 정도 가능한 건지 아니면 여기 말씀하신 대로 이 재련 과정에서 전력이 중단돼 버리면 또 한 번에 엄청난 블랙아웃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떻습니까? 일단 전력 수급 측면에서는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탄소 중립 규제 때문에라도 주요 생산지인 윈난이라던가 윈난 내지는 내멍구 아니면은 뭐 신지ang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 그리고 허난 이쪽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주요 알루미늄 생산 지역인데 이들 단에서 벌써 7월 말부터 8월 초 때 알루미늄 생산 기업들한테 공급되는 전력의 부하 기준을 갖다가 30% 가량을 갖다가 제한한다라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공급 드라이브가 굉장히 세게 걸렸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군요. 이제 유가로 한번 또 방향을 틀어볼까 싶습니다. 지금 내년 되면 오펙 플러스에서 한 250만 배럴 정도의 공급 과잉이 발생할 것이다. 올해까지는 한 90만 배럴 공급 축소가 있겠지만 허리케인 아이다도 있고 뭐 다른 허리케인도 지금 올라오는데 어떻습니까 전망은? 저희 쪽은 유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거라고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유가 측면에서 봤었을 때 뭐 허리케인 이슈는 사실 계절성 이슈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격의 하방 경직성을 강화시킬 수 있지만은 결국에는 방향성 측면에서 봤었을 때 저희는 유가가 내려갈 거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 큰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결국 디맨드에 주목했었을 때 예. 결국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은 이제부터 끝났습니다. 예. 그러면 점진적 드라이빙 지수가 둔화되는 게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의 주요 소비 시즌 역시도 종료가 되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9월 달부터 사우디나 주요 중동 산유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냉방용, 즉 네. 발전용 석유 수요가 이때를 정점으로 내려가거든요. 반대로 석유 수출은 이제부터 늘어나는 구간입니다. 그렇죠. 그 말즉슨 사우디나 이쪽 단에서 OSP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올라가기가 제한적이라면은 네네. 결과적으로 공급이 늘어난다는 걸 우리가 암시할 수가 있겠고요. 네. 세 번째는 내년도에 글로벌 수요 단에서는 어쨌든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귀를 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리하게 수요 측면에서 봤었을 때 올해 대비 수요 증가율이 대략 일평균 328만 배럴이 늘어날 거로 보고 있거든요. 다만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올해만큼의 퍼포먼스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올해 수요의 퍼포먼스를 보면은 전년 대비 대략 500만 대 수요가 급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내년을 보면은 수요는 증가한 건 맞고 코로나에 있어서도 이전 수준으로 회귀한 건 맞지만은 다만 제조업 경기도 피크아웃한 상태에서 결국에는 경기의 정상화와 네. 이 같은 디맨드 단에서 점진적인 둔화되는 그림을 갖다 놓고 본다면은 네. 기대감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유가 단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봤을 때 점진적인 하향 안정화 오히려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오펙 플러스에서 이번에도 이제 미국에서는 증산 압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감산 완화가 지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감산 능력이 계속 있다고 봐야 될 텐데 그러면 수요가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날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수요가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요는 어쨌든 회복되겠지만 떨어질 텐데 오펙 플러스의 감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상쇄시키면서 유가를 방어할 수는 있겠죠. 근데 다만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은 오펙 플러스의 감산 능력은 지금까지는 유효하지만은 다만 내년으로 놓고 봤었을 때 결국엔 수급이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거든요. 네. 내년에 코로나도 정상화로 돌아가고 결국 모든 것들이 정상화에 돌아갈 텐데 그러면은 문제는 과거에 우리가 보시면은 오펙 플러스가 유가가 정상화되고 수급이 정상화됐을 때 내부 통제력이 상실됐었습니다. 결국에는 치킨 게임에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중요한 건 지금의 증산 전략이 사우디의 의중이 아니라 러시아랑 UAE가 계속 항의했기 때문에 발생될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있어서 내부 통제력 역시도 저희가 관건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셰일인데요. 네. 결국엔 셰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영세 기업입니다. 국영 대형 기업이 아람코나 이런 기업들은 일일이 해지를 안 하지만은 네. 셰일 기업들은 영세 기업이라면 일일이 해지를 하거든요. 네. 지금같이 수급이 여전히 좀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급격한 콘텐고 때문에 셰일들이 해지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증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다만 내년에 수급이 정상화가 되기 때문에 결국 안정적 콘텐고로 정상화된다면은 셰일 기업들은 높은 원월물을 갖다 고가에 해지하면서 증산하는 전략이 나아가겠죠. 네. 그러면 내년으로 봤었을 때 셰일 역시도 돌아오기 때문에 예. 우리는 내년에 있어서 유가를 갖다가 조금 오펙 플러스의 통제력도 상실되지만은 셰일도 귀환한다. 결국 과거로의 또다시 회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상당히 전문적인 용어를 많이 쓰셔가지고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셰일가스 가격이 유가 생산 가격이 배럴당 한 $60 정도만 유지가 되면 셰일도 여기에 생산 가능성에 염두를 둘 수 있다. 그렇지만 거기에 위험이 따르니까 이기에 대한 해칭도 동시에 들어갈 수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죠? 네. 네.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최진영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